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율로 보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데요.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서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각 당이 내놓는 이 대선 공약일 겁니다. 그런 만큼 대선 주요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대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이 중요한 만큼 역시 나란히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잠시 후에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늘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이자 금융이론가 또 역사가로 알려진 윌리엄 번스타인은 월가에서 풀뿌리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투자의 진정한 목표는 부자가 될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죽을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원칙을 제시하는 윌리엄 번스타인의 책 잠시 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영향을 우리 증시도 또 받았어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코스피가 마감 종가 기준으로 1.2% 하락을 했습니다. 31포인트가 빠져서요. 26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2593.6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에는 2590선 아래까지도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요. 특히 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개인이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 모두 다 큰 폭으로 오늘 하락했습니다. 역시 미 국채금리 급등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량의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미 국채금리 급등한 것은 이제 그 미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번 주 초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이유, 미국 정부의 부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등이 있은 뒤에 의외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신용등급 강등을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죠.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알려진 위험이었다. 네. 정부 부채 문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됐고 신용등급 강등 자체도 어느 정도는 예견됐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는데 위협이 끝난 게 아니었죠.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 위험이 터진 게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국채 입찰에서 네. 딱 터져 나온 거죠. 예. 20년물 국채 입찰이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수요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국채 입찰에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거는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이 얘기인 거죠. 입찰에 보통 이제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네. 이 정도 금리 가지고는 못 사겠다,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왜 수요가 부진했을까? 또 부채 문제로 이건 돌아갑니다.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 때문이죠. 국채라는 게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할 테니 채권 사주십시오. 라는 건데 기관들은 가만 보니까 미국 정부 너네 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용등급도 떨어졌는데 너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믿지 못하겠으니까 우리 보고 국채 살려고 하면 금리를 더 올려줘. 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증시는 급락했는데 또 가상자산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네. 찍었다고요? 또 상징적인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한 8시 30분 경이었고요. 이제 이후에도 계속 11만 달러 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요. 지금 1억 5,300만 원대, 제가 1억 5,400만 원대까지도 찍은 걸 봤었는데 네네. 역시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이전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게 작년 12월 초였어요. 그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가상화폐 공약을 내세웠었고, 그리고 나서 당선됐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그때 딱 최고가를 찍었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는 계속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또 7만 달러대까지도 크게 주저앉기도 했었죠. 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결국 지금 넉 달 만에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만 달러 돌파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2010년 5월 22일 오늘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실물 거래에 사용됐다고 하던데. 2010년. 네. 근데 피자 와. 두 판에 비트코인 10,000개였답니다. 아, 참, 그래서 피자 그날- 이벤트가 또 열렸던 그래서 날이에요. 이날 시세로 피자 한 판당 7,750원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피자데이가 15주년 맞은 오늘. 근데 그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네. 달러를 넘어선 거죠. 그때 피자 살 돈 아껴서 하나 사두면 어땠을까. 자, 10판도 살 수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에 이렇게 올라탄 이제 이유를 좀 더 분석을 해봐 주세요. 네. 일단 확실한 호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요. 네. 지난 19일에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가격 변동을 이제 최소화하자 하기 위해서 중앙화폐와 가치를 1대1로 연동시키는 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사실 우리 대선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네. 우리 원화와 1대1로 패깅시키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약들도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 달러와 1대1로 이 가치를 연동한 USDT라는 테더라는 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맞아요. 통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금 세탁 방지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긴 하지만,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주별로, 예를 들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고, 네.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요? 금융시장에서 JP 모건 체이스가 자기네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사십시오라고 이제 허용해 주는 네. 이런 것도 이제 월가를 되게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이게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 가상화폐라는 게 실물 시장, 이 보편적인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뭐 이런 규제 완화, 이런 시장 개방 분위기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지금 일단은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세에 불을 당겼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낙관적인 전망들이 언제나 그렇듯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연말까지 이번에 11만 달러 돌파했는데 네. 연말까지 20만 달러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그러나 네. 늘 이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니까 투자에는 늘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원래 1분기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특히나 술집 또 숙박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면서요. 네, 한국 신용데이터가 집계한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을 보면요, 일단 평균은 4,17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규모가 작년 4분기와 비교를 하면 13% 가까이 급감한 규모이고요. 많이 줄었죠. 업종별로 보면 사실상 전 업종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특히
술집과 숙박 여행업소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술집은 11%, 숙박 여행 서비스업은 12% 가까이 매출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이 그럼 유독 왜 매출 부진이 심했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겠죠. 네. 계속해서 고물가 고금리로 사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연말에 한창 모임 회식 많아야 될 때 비상계엄 사태 터지면서 회식 모임 대거 취소됐었죠. 연말 성수기 놓쳤죠. 올해 들어와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일으키면서 경기 냉랭해지고 우리 2분기 성장률도 결국 마이너스로 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지금 냉랭해진 가운데 이렇게 매출 직격탄을 맞게 된 거고요. 네. 뭐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례도 꽤 많았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가운데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1만 9천여 개로 추산됐는데 이 가운데 49만 9천 개, 약 14%가 폐업 상태였고요. 네. 이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 640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이 6,24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연체 금액된 것들을 보면요, 1금융권이 아니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곳들에 그 연체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쪽은 더 이율이 조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 못 받으니까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으로 가시는 건데 여기에서도 결국 대출 연체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려나게 된다면 네. 이분들은 또 정말로 최악의 뭐 예를 들면 고금리의 개인 사채를 써야 되는 막 이런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되는 게 걱정인 거죠. 네. 자, 그 계란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 20일 기준 그 특란 39 기준으로 평균 도매가가 5,505원을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 보면 12%가 오른 거고요. 최근 3개월 내 비교를 하면 26%가 네. 도매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이 5,500원 도매 가격이 넘어선 게 2021년 9월 이후 3년 8개월여만. 네. 그때가 그 고병원성 AI가 퍼지면서 소위 닭들이 대거 살처분되면서 당시 계란 가격이 폭등했던 때였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데도 계란값이 그때 버금갈 만큼 오른 거니까 도매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거는 뭔가 유통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소비자 가격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7,000원대까지 진입한 이 상태입니다. 계란값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와 산란업계가 서로 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정부가 지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생산자 단체들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산지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해요. 네. 근데 이 가격이 일종의 도매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협상 기준 가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런 산란계들이 제시하는 산지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이게 이제 계란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선 공급량을 보면 이렇게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평균 4,800만 개 정도 출하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평년 최고치 수준인데 네. 수급이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계가 일종의 담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협회에는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농가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서게 되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산란계 협회에서는 네. 정부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축산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9월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란계의 사육 면적이 기준이 더 확대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닭의 그 키우는 면적을 더 확대를 해야 돼요. 네. 이걸 지금 교체하는 작업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공급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닭의 수를 좀 더 줄이는 쪽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전체 양계장에서 보면 네. 이제 키울 수 있는 닭 수가
당 마릿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게 지금 교체자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닭 사육 마릿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계란값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지점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20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신경과 전문의이자 금융이론가인 윌리엄 번스타인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투자자 불패 본능의 법칙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불패의 법칙이 아니라 불패 본능의 법칙이네요. 예. 네, 어떤 그 마음 자세라든가 뭐 철학적인 예. 뭐 이런 것도 좀 다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일단 그 월가의 개미 투자자들 일반 예.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인기 있는 인물이라면서요. 예.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윌리엄 번스타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과 전문의이자 투자가 뭐 금융 이론가고요. 네.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변인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 이분의 책은 국내에 지금 여러 권이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가장 뭐 많이 보셨을 책이 아마 제 생각에는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 투자의 내기중 이런 책이 있고 네, 또 이 사람이 뭐냐면 무역과 부가 창출되는 이런 역사에도 굉장히 좀 정통해요. 그래서 부의 세계사 그다음에 뭐 이 책에도 계속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심리적 본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네. 군중 심리를 다루는 군중의 망상 이런 책도 국내에 번역되어 있고요. 네. 저자는 뭐 이 윌리엄 번스타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거의 추천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저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별 종목 투자로 개인들이 시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S&P 500 같은 거를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그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뭐 저자가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책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배움의 시기다. 배움의 네. 시기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압축적인 시기였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책의 영어 원제는 네. 이 투자자 불패 본능의 법칙이 아니라 네. 직접 번역하면 투자자 선언문. 아, The Investors Manifesto. 예. 여기 위에 써 있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영어 원제가 더 강렬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투자자로서 투자할 때 난 이렇게 하겠다 뭐 예.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사실 정말 적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잠깐 좀 수익을 내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예. 잃는 투자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예. 이제 주식시장 같은 데서요. 그렇다면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이 책에서 어떻게 예. 소개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그 서문에서 얘기를 해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네. 자기가 보기에 첫 번째는 투자에 흥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는 아이를 키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흥미를 가져야 된다. 둘째, 그 단순한 계산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엑셀과 같은 표 계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확률이나 통계, 뭐 계산까지는 안 해요. 네. 확률과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네. 강조하는 게 금융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역사? 특히 이제 투기와 거품의 역사. 거기에 이제 군중 심리가 개입이 되고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인간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또 드라마틱하게 이게 폭락을 하면서 공포에 질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금융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게 되면 인식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를 갖췄더라도 네. 흥미도 있고 수학적 능력도 좀 있고 금융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이게 없으면 이게 뭐예요? 소용이 다 없다. 이게 뭐냐면 자제력. 아, 자제력. 예. 이 여기 찰스 앨리스라는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투자 이론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도 몇 번 소개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예전에 찰스 앨리스의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네. 투자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사람들의 무덤으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네. 행동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서 네. 시장에서 죽어서 사라진 사람들의 무덤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자가 이제 이 자제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책의 한 장을 통틀어서 그냥 심리적 본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인간이 왜 투자에서 심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저자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리적 편향 중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은 과신, 네. 과잉 확신이죠. 그다음에 단견,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이런 식의 단견. 네. 이 과잉 확신은 그 작년이죠. 작년에 그 행동경제의 창시자인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평생 인간들의 심리적 편향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 가장 위험한 편향이 뭐냐? 인간들이 네. 가지고 있는 게. 네. 다니엘 커너먼 교수도 과잉 확신, 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가장 자기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마찬가지고. 그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과잉 확신에 빠지게 되나 봐요. 그렇게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네. 인간이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이 막 닥쳤을 때도 야, 난 해낼 수 있어라고 막 그런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도움이 돼요. 돌파나 추진력엔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의사 결정에서는 네. 그것이 자칫하게 되면 위험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편향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이제 벌면서 과잉 확신을 갖는 거는 괜찮은데 잃으면서도 그 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인데도 그런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그렇죠. 이게 특성 또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확신이랑 손실회피 경향이 맞물리면 네.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죠. 그냥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네, 언젠가는 될 거야. 예. 지금 이 정도 손해에서는 내가 손절을 할 수가 없어.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 회피하다 보면 과잉 확신을 예.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확장이 싫은 거죠. 인간의 심리 네, 자체가.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자산 배분을 통한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 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윌리엄 번스타인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저는 네.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본인도 아마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한 몇 가지 정도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축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저축, 많이 저축으로 인한 삶의 피해, 좀 짠돌이로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즐기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저축으로 인한 삶의 피해는 부족한 저축으로 인한 삶의 피해에 비하면 훨씬 크게 닿다. 과도한 저축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감은 합니다. 무슨 예.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저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산 배분은 의미가 없다. 네.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직이나 질병 같은 경우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최소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네.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넓게 분산 투자해야 된다. 넓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10년간의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전체 시장에 있는 주식의 3분의 2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수익률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플러스는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3분의 1을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가 나한테만 운이 있으라는 네.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수 종목의 자산 배분하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인 건 분명하다. 아, 예.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가난해질 확률도 똑같이 높인다.
네. 한번 터지면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요. 네. 2단계 사실은 우리가 2단계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여가지고 너무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저자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정말 이 얘기는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걸 지키시는 분들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떤 건데요? 예, 첫 번째,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결정해라.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죠. 안 하죠. 네. 거의 몰빵하시죠. 네. 특히 시장 좋을 때는. 예. 예, 레버리지 많이 쓰시고. 두 번째는 주식 자산 간의 비중을 결정해라. 이건 뭐냐면 주식 중에서도 뭐 시장 전체가 있을 것이고 해외 주식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주식 내에서도 분산을 해야 된다. 비율을 결정해라. 네. 세 번째가 이제 주기적인 리밸런싱, 비율이 변하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 비중이 더 높아졌을 거고 그걸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처음에 주식과 채권의 비중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맞아요. 50대 50으로 딱 정했는데 네. 주가가 올라서 60이 되면 네. 10을 팔아가지고 네. 다시 채권이나 현금, 뭐 예금 같은 데 넣어놓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기예요. 주기. 보통 어떤 저자들은 한 1년 단위로 리밸런싱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근데 저자는 1년 너무 짧다. 제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2, 3년 정도의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1년이 편하신 분들 1년을 하시면 되고 근데 윌리엄 번스타인 같은 분은 이 저자 같은 경우는 2, 3년을 권하는데 네. 저도 솔직히 한 2, 3년, 2년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은 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잘 못해요. 어떻게 몰빵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주식 저희한테 비중이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끔씩 궁금했었어요. 저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네. 한 생활비를 네. 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주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금액은 많이 월드 생활 많이 안 쓰니까. 아까 최소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속으로 예. 3년을 생활비를 확보하고 계시면은 이게 그냥 굉장히 여유 있는 투자자. 이게 현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퇴직연금도 있잖아요. 퇴직연금은 70%만 위험자산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30%랑 갖고 있는 현금을 다 합하면 이제 한 3년치 가까이가 되는 네, 거죠. 지금 퇴직연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산 배분을 할 때 이게 이제 은퇴 후를 대비한 예. 그 직전의 사람과 이제 일을 막 시작한 사람과 맞습니다. 자산 배분은 분명히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적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원칙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산 배분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변수는 네. 나이입니다. 나이. 네. 당연한 것이 젊은 투자자분들은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벌면서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편이 되게 재밌습니다. 매우 재미난데 젊은 투자자에게는 강세장이 안 좋다. 젊은 투자자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약세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다. 네. 그러면 네. 내가 계속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이 사실은 이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층이 중장년층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돈도 많고 경험도 좀 있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은 중장년의 자산이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도 계세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저자가 권하는 건 그냥 심플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절반씩 해라. 50 하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리스크 허용도. 리스크 허용도? 예, 네. 리스크를 얼마큼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럼 리스크 허용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네.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막 폭락했을 때 네. 더 떨어질 것 같아. 팔아. 이런 사람들 리스크 허용도가 제일 낮은 사람들. 네. 두 번째는 버티는 사람들. 네.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네. 리스크 허용도가 높은 사람들. 어떻게 네. 하죠? 또 사야지. 물타기에서 더 그렇죠. 사는 거. 이게 제일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공포에 파는 사람, 그냥 버티는 사람, 그다음에 또 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구분하면 단순하게 구분하면 세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알아서 만약에 내가 공포에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자는 50대 50이지만 20% 빠져도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은 이 더 리스크 줄여야 허용도가 돼요. 아주 더 높은 줄여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주식 줄여야 비중을 되겠죠. 그래도 아무리 줄여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30%까지 넣으시는 네. 게 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이지만 이제 의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자가 제시하는 투자에서의 어떤 심리적 처방전 이런 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4가지 정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따분한 투자를 해라.
재미와 수익을 다 얻을 수는 없다. 네네. 흥분을 위한다면 번지 점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흥미를 원한다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 주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 투자처를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이 재밌어요. 투자란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는 빨랫감을 보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다. 네. 근데 내가 뭐 짜릿한 거 하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경우에는 10% 이내로 해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체질을 길러라. 예. 그러니까 리스크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키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자기 과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네. 투자 게임은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너무 어느 한 투자에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시장이라는 게 규칙이 없다는 걸 미스터 받아들여야 마켓. 돼. 예.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이게 최근성 편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 네. 주식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최근에 예, 있고, 그다음에 경험이니까. 약세장을 경험하면 네. 더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는 장기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책 읽다 보면은 우리 안에 적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 본능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자가 쓴 표현 어디 읽어드리면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적은 바로 자신이고 네. 가장 나쁜 죄악은 자기 과신이다. 네. 그러니까 유망 종목이나 유명한 투자처를 과신하고 시장 타임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째,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감정은 감염이 돼요. 네. 바이러스처럼. 어.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잡음을 걸러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시세판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저도 잘 못하지만 자주 보지만 그다음에 증권 방송 너무 많이 보는 거 이것이 사실 그 나를 그 소음에 노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오늘 윌리엄 번스타인의 투자자 불패 본능의 법칙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37분입니다. 자, 제21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차기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텐데요. 자,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어떤 경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영주 IS셋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대선 후보들의 예. 그 경제 공약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어느 당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다수당인 이제 민주당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10대 그 공약을 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네. 우리가 경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예, 한번 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실용외교 경제안보, 국토균형개발, 노동존중사회, 생산활동 기반 그러니까 이제 그 출산, 이제 기반 복지,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국민의힘도 또 10개 중에서 이제 또 경제만 뽑아서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자유주도 성장이라든지 AI 에너지 3대 강국이라든지 청년이 크는 나라, 그다음에 GTS 연결, 중산층 자산 증시, 그다음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제 재난 강화, 북핵 안보 이런 것들도 어차피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각 네. 당들이 일단 대선 공약 중에서 일단은 뭐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10대 공약이 현재 지금 발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쪽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언뜻 들으면은 다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의 예. 그 큰 틀에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공통 공약수가 있습니다. 네. 5가지 저는 이제 공통 분모가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 이제 첫 번째 1호 공약이 가장 상징성이 있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가계 문제,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양당이 다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 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부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 또 양당이 이제 거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를 어디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 양당이 이제 인공지능, 네, AI와 AI. 관련된 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공통 분모로서 현재 지금 미래 먹거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얘기하면 주식시장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각 당이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산층 자산 증식에 이제 힘을 쏟겠다라고 이제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네.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국토 개발에 대한 얘기들도 강론에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세종시 개발, 국토 균형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GTX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 광역으로 연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름대로 각각 하나의 공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경기가 어렵다, 소상공인 네.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있긴 있는데 네.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좀 접근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정 경제를 이제 체계를 확립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이제 가계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별도 공약으로 지금 배치해서 이제 3호 코로나19 공약으로, 대출 채무 조정 및 탕감을 예. 하겠다. 저금리 대환 대출하겠다. 지역 상품권 확대하겠다. 이렇게 직접적 금융 개입하고 그렇죠. 또 정책 자금 투입을 구체화했거든요. 채무 조정과 탕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뭐 지역 상품권에 대한 얘기들은 네. 뭐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들 문제가 그 코로나 이후부터 누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을 써 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채무를 이제 탕감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채무를 이제 조정해 왔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 연체가 있었을 때 조정이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체 이전부터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민주당의 이제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이제 하려는 부분들이 조금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일단은 그 지역 상품권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일단 그 소상공인을 위한 잠시만요. 소상공인을 그러니까 위한 긴급 융자 같은 재정 지원도 제시하고는 있는데 예, 예.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그 전문은행 설립이라든가 뭐 디지털 마케팅 지원, 뭐 공공 플랫폼 통합 같은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정 뭐 이런 쪽에 그 조성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서 좀 결을 달리한다는 말씀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또 설치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지역 상품권이다라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바우처, 그다음에 네. 이제 캐시백 제도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수 진작증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전통시장 또 카드 소득공제율을 50% 확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소상공인분들 도움이 되겠고, 온누리 상품권을 6조로 증액을 하고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도 구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원안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제 지역 상품권을 통한 현금에 이제 도는 부분들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지원,
네. 뭐 지역 상품 오늘의 상품권이라든지 소득공제,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지원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돈을 쓰는, 그러니까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채무 있겠습니다. 조정과 탕감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조금 좀 보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이 기존에 있어서 강론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재정에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탕감 같은 경우는 재정 투입과 더불어서 형평성 문제도 좀 네.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것이 법안으로 마련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에 대한 사회적인 통합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 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이제 경제가 어렵고 예. 그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소상공인 또 이제 가게 그 어려운데 예.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야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일궈낼 건지에 대한 것도 큰 틀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렸던 세계로를 선도하는 이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아젠다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라는 측면인데요. 그거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지금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존 말고 다른 쪽에서 이제 했다라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네. 부분들이죠. 따라서 현재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들에게 권한을 좀 많이 주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이 자유롭게 뜰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AI 공약은 역시 그 국힘에서도 나온 거죠. 예, 국힘에서 네. 나왔는데 네. 구체적인 것은 민주당에서는 AI 관련해서는 이제 둘 다 AI 네. 관련해서는 이제 100조 얘기를 조금 했어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간 투자를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AI 펀드를 만든다. AI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AI 예산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고속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GPU라는 컴퓨터 칩이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래픽 5만 개 처리 이제 장치요. 뭐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막대한 전력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원자력과 소형 원전인 SMR 네. 상용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몸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쪽에 AI에 대한 하드웨어 쪽에 기반을 두는 것은 민주당 아니다라면 네. 어차피 민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라면 네.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전력만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 쪽에 가깝다. 이렇게 네. 정리가 민주당과 가능했습니다. 국민의힘 말고 또 그 개혁신당 같은 예. 경우는 어떤 경제 공약을 지금 내걸고 있는 건가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 역할론이 굉장히 좀 크게 대두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작은 정부를 좀 내세우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방 분권을 확수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정부를 오히려 축소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개혁신당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걸 이것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겠다라는 네.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또 이제 규제를 국가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어떻게 좀 살리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상법 개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어떤 좀 미묘한 차이점들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 이사회가 이제 주주 의무에 주주들에게도 네.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기업에서 이제 주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집중 투표제라든지
일단 뭐 쪼개기 상장할 때는 일반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네. 자산 소각 의무화, 뭐 그다음에 시세 조정 적발 시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를 권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이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공통점이라는 것은 역시 합병 분할할 때 주주 우선을 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양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면서 지수 증식 시장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네. 계속 좀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공약 나오는 거. 그리고 경제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전문가로서 지금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야 우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금 나온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만약에 가능성이 좀 적다라면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현 가능성을 본다라면 과거 정부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경실련에서 발표한 건데요. 역대 이제 공약 이행률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때만 공약을 내걸어서 다 한 게 이해한 게 경실련에서 나온 건데 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약보다는 네. 정치적인 부분 이제 이념적인 이제 강했다라고 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확 올라갑니다. 네. 43% 이행률이 나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39%니까 거의 40%에 육박을 했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42%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는 13%밖에 안 나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상당히 놓고 보면 네. 기존에 이제 DJ 이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약을 보고 이제 대통령들을 뽑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행률이 높았다라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약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애들러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번처럼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걸 뺀다라면 네. 공약 이행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평균. 네. 꽤 나름대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높냐 낮냐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서 40% 네. 정도 공약 이행률이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양당들이 좀 차분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보다는 네. 좀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우리가 시급한 것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나 소상공인 문제.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지만 보는 방향은 똑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의외로 조금 두 가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왔던 저출산 문제가 이번에도 각각 공약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이제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존립의 위기까지 데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국가에.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려면 정말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안 것 되죠. 같아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AI와 관련된 것도 네. 약간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국가 정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AI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부 정책을 추진해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놓고 본다라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 양당이 일치하는 것이 광역권에 대한 개발이거든요. 네. 국토가 이제 균형 발전해야 서로 인구도 분산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지역에서 살기가 좋다 보면 또 이제 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균형 않을까 싶습니다. 발전하면 이제 거점 도시들을 더 많이 만들고 예, 예. 지금 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이전도 있고 뭐 예. 저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국회 이전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GTX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도 네.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개발,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통령 두 번째 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들겠다라는 거고 네. 일단 일치되는 것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 당이 다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뭐 동남권 뭐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을 양당이 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대선 어떤 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 살림을 잘 책임져줄 그렇죠. 리더를 뽑을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뽑으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라면 국가에 대한 그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디테일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시도지사 정도이고요. 네. 대통령이라면 아젠다를 제대로 설정한 분들을 보고 특히 공약을 보고 네. 선거를 하고 선거로 끝나는 건 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공약 이행률에 대한 네. 꼼꼼한 체크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 말씀드릴 수 실현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과연 담보되어 있는 공약인지 그렇죠. 체크하는 그런 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